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요.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4년 만의 일인데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양 의원님, 먼저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요. 지금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이 날로 정대되고 있고 또한 가장 빠르게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계가 첨단 기술을 재편되는 어떤 그룹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일본과 우리가 연대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중요해지는 이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거의 이 외교 자체가 중지되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외교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성립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일 외교의 복원 그리고 12년 만에 사실은 한일 외교의 그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강 의원님께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한반도 상황 굉장히 복잡하죠.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강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협력적인 동반자로서 일본이 있는 것인데요. 일본, 대한민국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면서도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통의 고심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복잡한 문제일수록 조금 더 넓게 이 넓은 대상은 국민들이 되겠죠. 네. 특히나 또 관계된 국민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조금 더 깊은 그런 공감 그리고 좀 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도 조절을 하면 우리가 천천히 가게 되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편적인 원칙들을 좀 무시하고 내린 결단 위에서 이루어진 정상 외교여서 굉장히 굴욕적이다. 굴욕적인 조공 외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측에서 받아낸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일본에 건너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한 이런 제3자 변제 방안을 우리 스스로 마련을 하고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 제소를 우리 스스로 또 드랍하고 또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보면서 일본에 갖다 바치는 그런 조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굴욕적이다, 조공외교다,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강 의원님께서도 이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네.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여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일본의 과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반성 또는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의 문도 열어놓고 그와 함께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가면서 미래의 문도 같이 열어가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국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배경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결단입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입장으로는 그 관련된 비서관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3자 변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한일 외교 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네.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걸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 점을 인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아마 이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 지금 계속 뭐 야당에서는 굴종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저쪽도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고, 서로가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 한일 간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먼저 발 디디면 우리가 한 발자국 가겠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지금 발을 뗄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계속 일본하고 이런 문제들로 갈등을 빚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어쩔 수 없는 이웃 나라이고, 그리고 함께 지금 북한의 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가야 되는 파트너인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우리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 점에서 아마 결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양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 뭐 감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60%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이번 그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셨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딱 반대예요. 거의 60%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그런 결단인지 전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결단을 바탕으로 한 정상회담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더 복잡한 과거에 갇힐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해요. 네. 한 발짝씩 함께 떼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이라는 것이 일본에게 100걸음 다가가가지고 이미 밀착을 했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발걸음을 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났으면 물러났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상 외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그 발표하신 그 우리가 WTO 제소를 드랍하고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수출 규제에 관해서 네.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성과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사전에 어느 정도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했을 때 이미 대한민국은 그 반도체 재료에 관해서 그 공급망에 관해서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반도체 관련돼서 이 GVC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좀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좀 같이 이렇게 다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경제적인 실익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보여주시죠. 네,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첫 회동을 했는데 두 대표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상황이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고 여야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양 의원님 먼저 어제 만남으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좀 텄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텄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김기현 대표께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기자 질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즉답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만나셨는데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여야가 경색돼 있는 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만 만나서 또 두 번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다른 문제는 아니더라도 민생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들은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사실 좀 다른 것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해가면서 조금 더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훨씬 안심하고 정치를 바라볼 수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쯤 뭐 식사 정치를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형식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자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절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욕하면서 이렇게 그걸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이게 대립되어지는 부분은 대립도 하더라도 그렇지만 민생에 관한 부분은 서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네. 이것이 사실은 그날 만남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자주 만날 때 우리 자주 만나서 밥 먹고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소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해주신 대로 격주로 만나자 이런 제안을 네.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 공통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현실화된다면 말 그대로 협치의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또한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 협력할 것은 네. 협조할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보냈죠. 그리고 이 자주 만나자, 뭐 격주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 김기현 대표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럼 과연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 드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 정리를 당 내에서 얼마나 잘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부 신임을 듬뿍 받아서 이 두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조금 많이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좀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기보다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바로 전날이었던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네. 했어요.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은 JMS에 민주당을 빗대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또한 5.18에 관해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주제어를 무늬만 협치 이런 식으로 정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협치를 한번 해보자, 민생을 챙겨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약간의 의문을 담아서 이런 제시어를 정했는데 당장 민생과 직결되는 주 69시간 문제부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보완을 지시한 상황입니다만 주 69시간제,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의원님, 이 부분 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이게 그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편안이 아닙니다. 네. 이 개편안의 중심은 뭐냐 하면 5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지만 산업의 업종에 따라서 그 52시간의 틀에 묶여 있을 때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산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 산업 같은 경우에 뭐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면 드라마를 찍다가 52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와가지고 다시 그 세트를 세팅해서 다시 그 나머지 부분을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뭐 이 R&D 쪽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산업의 불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융통성을 확대하자. 그리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이것의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52시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그 주 단위로 52시간 정해져 있던 것을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그 총 시간은 지켜주되 네. 아니면 이게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되면 오히려 총 시간을 줄이자.
약간 80%씩 이렇게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60시간 넘어가면 근로자의 그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저 근로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근로시간을 통장제로 해갖고 저축을 해놨는데 그 시간을 그 사용자에게 눈치 보지 않고 근로자가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어떤 정책들이 더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저희의 그 근로 개편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52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약간의 유연성을 통해 가지고 이 유연함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철저한 서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 안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든지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방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 의원님께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취지와는 달리 전달은 굉장히 다르게 됐죠. 네. 그러니까 주 69시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분명히 나왔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퇴행하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주 단위, 월 단위, 년 단위 그런 그 연장 근로 관련해 가지고요. 그 관리 단위 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노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확대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업에 따라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 계절성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T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특징을 갖는 산업들을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급격하게 좀 다른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시간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이게 60시간은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가 아마도 제2의 그 5세 입학 있잖아요. 그때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다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의 그 5세 입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에는 동의, 그리고 이 시간을 굉장히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 69시간 이 자체는 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전달 과정에 있어서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정책의 반은 정책의 컨텐츠 그 자체일지 몰라도 그 나머지 반, 정책이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어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홍보거든요. 홍보고 전달이고 공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무능을 자인한 또 하나의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능을 자인한 일이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양 의원님께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그는 뭐 좀 과한 네. 말씀이신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안은 노동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변화를 통해서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가장 큰 축이 근로자들에게 방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절대 5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선택권, 근로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한 방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오히려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안이 넘어오더라도 결국에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안이 넘어오더라도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한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 어떤 안이라는 네.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거쳤고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안이라면 네. 민주당이 반대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대한민국 지금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5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긴 나라들 다 개발도상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9년에서 22년 정도 그 산재 중에 자살을 한 비율을 보면은 그 자살의 이유의 한 33% 정도가 과로예요. 너무 일을 많이 오래 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뜨거워지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60시간이다, 유연성을 검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안, 그리고 국민의 그런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에 부합하는 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지금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내 수석부 대표가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원님 이렇게 3월 임시국회 뭐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3월 사실 임시국회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앞으로 논의해야 네. 될 산적한 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이번 3월 국회 때 꼭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예, 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을 이제 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기 상특검 꼭 저기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정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게 사실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듣기 위한 모든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아까 노동 개편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통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많이 조율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또 무언가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야당과 여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이 이 모든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막혀 있는 큰 앞에 벽이 있다가 보니까 이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저는 이 3월의 국회가 의사 일정까지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많은 그 어떤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는 네. 거죠.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3월 임시국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오늘 보면 지금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이 이야기가 나왔고 비명계에서 즉시 사퇴 이걸 촉구하면서 당내에서 지금 더 좋은 미래, 최대 의원 계파인 더 좋은 미래와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적 더 좋은 미래, 그러니까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에서 요구한 인적 쇄신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당내에서 조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국회 일정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지금 방어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정순신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큰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50억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이슈가 너무 네. 전선이 넓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합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 관련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인 동의가 높은 그런 안을 가지고 오면 민주당이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반대해서 어떤 역풍을 맞으려고 총선 앞두고 그런 것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 거친 그런 안들, 국민의 삶을 위한 안들은 국회로 부담 없이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내 상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마도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넓게 두루두루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인구절벽, 기후위기, 그리고 양극화. 그러나 용산에서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우리 삶이 걸린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이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해서 어떻게 총선을 승리할 것인가가 지금 더 급한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의견 수렴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대표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국권리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앞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3월 임시국회가 일정 협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두 가지 법안, 이 쟁점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게 뭐 그 본회의로 이게 직회부터 해서 올라오게 되면 네.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희 이게 여야의 의원 숫자가 너무나 차이 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서 아마 이게 표결에 들어갔을 때 거의 뭐 저희가 그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은 대통령께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아마 당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너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입장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발자국을 한 발자국 뗄 때에는 굉장히 작은 발자국이 떼지지만 이것들이 자꾸 가속도를 붙이게 되면 조금 더 이런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뭐 여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강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똑같이 다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다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야가 이견을 좁혀야 하지만 양국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올라온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이 정쟁의 법이 아니라는 점, 네. 이야말로 정말 민생의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민심을 등에 업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민심을 살피지 않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로 통과시켰으니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라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민심이 더 돌아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산에서도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